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앞두고 만나본 전두환 신군부 인사들, 그리고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막말하는 패널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해 식약처에선 학교 안 자판기와 매점에서 카페인이 많이 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봅니다. 내가 본 DMB, 오늘은 정형화된 기존 뉴스 형식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는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 DMB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입사 5개월 차, 무한 경쟁의 취업난을 뚫고 당당하게 입사한 YTN 신입사원들. 이제 막 날개짓을 시작한 새내기 촬영 기자들을 YTN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앞으로 재난방송에서 수어 통역이 의무화되고 방송사 수어 통역사도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난달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 당시 수어 통역이 부족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재난정보에서 소외됐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재난방송을 위해서 YTN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의 이강혁 변호사와 송태여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이번 주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서 관련 소식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 특히 검찰발 뉴스가 좀 많았어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이 됐고, 또 관련돼 있는 핵심 인물인 윤주천 씨가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끝에 결국 또 구속이 됐고, 특히 또 이 고 장자연 씨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좀 미진한 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이 얼마나 멀고 힘든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특히 또 직전 정권에서 YTN이랑 또 지상파 방송사들 통신사에 대해서 정보 경찰이 불법 사찰을 벌이고 언론사벌 약점을 캐내가지고 전략계획까지 세웠다라는 그런 내용을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YTN 스스로 단독 취재 보도한 것이 매우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장자연 사건 발표 결과 보도와 관련해서는 좀 YTN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못한 뉴스는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먼저 잘한 뉴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보도 꼽으셨습니까? 저는 지난 17일 변상욱 앵커 진행하는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방송된 콜라보가 있는 저녁 코너를 좀 잘한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그들은 지금도 잘 산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이 됐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전야였지 않습니까? 그날이. 그래서 그걸 맞아서 당시 시민 학살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그 불법 행위의 유산 위에서 지금도 큰 불을 누리고 있다라는 현실의 부조리를 다시 아프게 상기시켜줬던 것 같고요. 특히 전두환 씨의 최측근이 허화평 씨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당시 만들어졌던 현대사회연구소를 뿌리로 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미래한국재단의 대표를 맡아서 지금도 세를 누리고 또한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번 보도를 전한 기자가 YTN 소속 기자분이 아니라 타 매체인 뉴스타파 소속 기자였던 점도 매우 눈길을 끌었고요. 지금 이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좋은 보도를 한 타사 기자를 스튜디오에 직접 불러서 그 보도 내용을 전하는 고정 코너를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는 사실 기존의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굉장히 출혈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특종 경쟁을 많이 벌였었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시청자를 위해서 진정 좋은 정보 뉴스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보다 중요한 가치축의 관점에서 서로 생산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타사 기자가 직접 출연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보도하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뉴스타파 기자를 출연시키기 시작한 게 지난 10일부터인데요. 한 달도 안 됐죠.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 채널 4사 통틀어서 이런 프로그램 못 보셨죠. 그게 저희가 좀 이례적으로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제작진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에게 누가 만들었느냐보다도 보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좋은 보도를 좀 더 이렇게 널리 퍼지게 하고 공론화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시청자의 이익이다 이런 이제 생각하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YTN하고 뉴스타파는 이제 지난해에 그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 2년 동안 영상 콘텐츠하고 이제 공동 취재를 하자, 교류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협력이 시작이 됐고요. 뭐 저 생각도 언론사 간의 경쟁도 좋지만은 가치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YTN 기자가 다른 방송사에 출연하는 날도 올 수 있을까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뭐 지금까지는 매주 뉴스타파 기자분들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매체에서도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예, 현재는 이제 뉴스타파와만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이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하는 이제 배인수 팀장 얘기는 좋은 이제 그 보도 또 좋은 취재물이 있다면은 모든 언론사에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최지선 시청자 평권이 선정한 잘한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의견을 전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16일 보도된 분유통, 물기 취약, 관리자는 소비자의 목 보도를 잘한 뉴스로 선정해봤습니다. 뉴스 보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다양성과 균형성은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성 측면에서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와 업체는 물론 이해 관계자로서의 주무기관인 식약처의 그 후속 대처, 조사 착수와 같은 대응 방법까지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한 점이 좋은 뉴스로 선정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유통이 녹슬게 된 원인에 대해서 비록 실험 설계는 미흡하였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구해서 분유 제조업체의 문제점, 소비자 부주의, 분유캔 자체 재질의 문제 등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선 시청자 평권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못한 뉴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광학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그 자유한국당 그 김연아 의원의 그 한센병 발언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끌었던 시사대담 프로그램 그 패널 관련 문제 얘기를 좀 꺼내고 싶습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른 고민을 이제 같이 뭐 일정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그 종합편성 채널부터 시작해서 지상파 방송이나 또 보도 전문 채널에서도 그 시사대담 프로그램 형식을 굉장히 넓게 채용을 해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좀 딱딱하고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좀 자연스럽고 친근감 있는 그 대화 형식으로 다뤄서 시청자들에게 어떤 몰입도를 높이고 방송의 의제 설정 기능도 강화하는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상당수 출연 패널들이 검증되고 제어되지 않은 편파적인 주장을 한다든가 또 저속하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편등보다는 상대적으로 YTN 같은 경우는 좀 낫다고 판단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 전체적으로 방송 보다 보면은 그 패널들의 그 언행에 눈살 찌푸리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대담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사전에 충분한 숙지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전제로 해서 또 제작진이 즉석에서 팩트 체킹을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지원을 해서 대담 진행 중에 어떤 문제 발언 같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센터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좀 질문 하나 드리자면 그 패널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YT에서는 패널 선정이나 또 방송 전에 패널들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편집부에서 섭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이제 저희 센터와 이제 그 해설위원실 이런 곳에서 이제 모니터를 해서 문제 발언이 있으면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출연을 정지시킨다든지 그런 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그 패널들의 그 돌발 발언을 사전에 제어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사후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그 출연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 변호사님, 앞서서 장제한 리스트 관련해서 YTN 보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거는? 예, 이번 장제한 리스트 발표에 대한 YTN 보도가 좀 발표 내용 좀 기본적인 것만 단순 전달하는데 그치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또 의미 평가를 좀 더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는 말씀이고요. 이번 발표 내용 중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당시에 조선일보가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이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에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YTN은 해당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또 당사자인 조선일보가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입장문 낸 사실 그 부분을 보도한 정도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당시 조선일보 외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됐는지, 예를 들어 발표 내용 중에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당시 경찰청장이나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서 자신 사장을 조선일보 사장을 당시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 세부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예. 타 언론사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소위 가재는 개편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도 방침에서 어떤 성역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좀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사회부장의 설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이제 그간에 충분히 이제 여러 매체에서 그런 팩트들이 보도가 됐는데 당일날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좀 판단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전에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 문제는 과거 사위에서 어떤 밝혀낸 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압이 있었다, 또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확인됐죠. 하지만은 둘 사이에 또 연관성은 모르겠다라고 이제 과거 사위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13개월 동안 사실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 당일날 추가로 뭘 또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앞으로도 이 사건 지금 잊혀진 거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거 계속 저희도 추적해 갈 겁니다. 당일날 좀 미흡했던 점은 좀 아쉽습니다.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번 보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문제의식은 더 누적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제한 사건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어떤 조선일보 일가의 또 연루 의혹 이런 부분들이 일부 매체들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제기가 되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YTN도 보도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기억하고 또 이제 찾아본 바로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정면으로 다루고 이 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내용적인 정리 외에도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던 언론 권력의 남용 내지 권한 유착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의미부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언론 자체도 비판의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높아진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YTN이 언론계 비리 보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지선 시청자 평가원이 선정한 아쉬운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7일 보도된 휘핑크림 만든다며 해피벌룬 대량 유통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인 해피벌룬에 대해서 취재 보도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굉장히 손쉽게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마약류의 사용 방법을 영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피벌룬의 원재료가 되는 아산화질소를 커피 업체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방법. 그다음에 휘핑크림 제조기와 풍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흡입이 가능한지를 영상으로 너무 자세하게 제시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새 소장님, 몇 차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시청자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상황 재현이나 이런 걸 할 때 정말 그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르신 지적이고요. 앞으로도 더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안 자판기와 매점에서 카페인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식품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과연 이런 조치로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 등 유해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봤습니다. 커피는 나른한 일상에 활력을 주는 기호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페인을 과하게 마시면 칼슘 등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해 9월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안 자판기와 매점에서 카페인이 과도하게 든 식품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제도가 실행된 지 9개월째. 과연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은 문제의 고카페인 식품을 학교 안에서 팔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청소년의 경우 몸무게 1kg당 2.5mg, 몸무게 50kg인 학생이 고카페인 음료 한 병만 먹어도 일일 섭취량을 훌쩍 뛰어넘는 셈인데요. 규제 품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 저영양식품도 있습니다. 고열량 저영양식품에는 학생들이 즐겨 먹는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면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곳은 학교 인근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는 물론 여러 종류의 커피 음료가 진열대에 늘어서 있습니다. 고열량 저영양식품으로 분류된 과자들도 눈에 띕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가게는 학생들로 붐비는데요. 원하는 간식을 사서 나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안 마시게 해도 애들이 카페인이나 커피 음료수를 자꾸 갖고 와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저는 잘 안 먹어요. 정부가 이게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금지하는 마음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학생들이 먹을 권리는 있는 것 같고. 식약처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근처 몇 군데를 돌아본 결과 이들 업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해당 업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수 판매업소는 학교 안 매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학교 매점을 제외하면 문제의 식품에 학생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그 우수 판매업소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런 이해도를 좀 높이고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고카페인 음료를 살 수 없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카페인 함량이 150mg이 넘는 음료에 대해서는 어린이에게 권장되지 않음이라는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에너지 음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해 판매하고 노르웨이는 약국에서만 이런 식품을 팝니다. 일반 식품과 판매처를 확실히 구분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 먹기 어렵게 규제하는 겁니다. 학교 시험 기간만 되면 커피와 에너지 음료의 판매 매출이 30% 늘어난다고 합니다. 교내 판매 금지만으로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막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학생 스스로도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영양 교육을 강화하고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도 카페인 함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차분한 해설과 편안한 뉴스로 매일 저녁 시청자와 만나는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을 주제로 5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함께 보시죠. 제가 이 뉴스를 라이브로 본 날은 그 스승의 날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버스 대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시민의 발이고 이게 워낙에 우리나라가 저렴하다 보니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진국 버스 비용이나 뭐 운행 시간 이런 거를 좀 비교해가지고 chắc 한번 보여주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싸니까 이렇게 올린다고 말을 하는 거야라는 약간 근거가 되는 좀 정보 전달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조금 그 뉴스에 대한 진중함이 떨어지지 않는 패턴 안에서 색깔을 다양화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시는 거를 의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해서 저는 좋았고요. 그리고 정치 이슈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오랜 경험이 있으시면서 그런지 뭐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과거에도 조사했는데 왜 조사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갔을 때 그것을 핵심적으로 뭐 3가지 쟁점에 의해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아주 긴 시간이 아니지만 누가 써준 것이 아닌 정말 경험에서 나온 그 맥락을 딱 짚어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 중간중간 들어오는 기자의 보도는 기존 YTN 뉴스에서 되는 그 화면이신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앵커 두 분은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하시는 반면에 이 기자 보도 내용은 좀 이렇게 분위기가 강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알게 모르게 시청자한테는 좀 긴장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영상을 활용을 하되 그 앵커분 변상욱 앵커님께서 그걸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하시면 정말 좀 편안하게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앵커가 노타이 차림 그리고 그래서 뭐 편한 복장 그리고 이제 뉴스 포맷도 이제 기존의 그 뉴스들과는 달리 이제 좀 새로운 그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이제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핑이 있는 저녁 관점이 다른 저녁 여러분 이런 안녕하십니까? 등등의 이제 뉴스가 있는 그런 저녁 변상욱입니다. 다양한 그 이제 코너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또 시각도 이제 어떤 관점에 따라서 진짜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사안을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새로운 뉴스 형식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친절하고 또 좀 색다르고 세련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의상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외에도 자막 디자인이 또 다른 뉴스들과는 다르게 저는 아주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설도 굉장히 좀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또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었는데요. 뉴스를 좀 듣다가 좀 전문 용어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저 용어가 뭐지? 라고 생각했던 시점에 좀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해설해줘서 아주 듣기가 편했고요. 다이나믹한 진행보다는 좀 안정감 있고 차분하게 뉴스를 진행했고 특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자의 리포트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MC를 맡고 있는 이 변상욱 씨가 대기자 출신답게 많은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고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또 충분하게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관련 리포트를 또 하나 또 더 추가적으로 해서 적어도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안하게 진행한다. 알 때까지 알려준다.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처음이 있죠. 지난 1월 11명의 신입사원이 YTN의 새 가족이 됐습니다. 오늘 YTN 이야기에서는 5명의 새내기 촬영 기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한 YTN 새 얼굴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월 93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YTN의 문턱을 넘은 이들. 차세대 YTN을 이끌어갈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현장을 누비는 YTN의 눈, 5명의 촬영 기자. 촬영 기자로 새로 입사하게 된
수습기자 이규라고 합니다. 강보경입니다. 촬영기자 한상원이라고 합니다. 촬영기자 진영욱입니다. 촬영기자 이수연이고요. 이른 아침 영상 취재부의 하루는 이곳 장비실에서 시작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부디 카메라를 살뜰히 챙기는 신입들이 보이네요. 저희 분신 같은 존재고 제 몸보다 귀하고 다루기도 어렵지만 고마운 존재죠. 역사가 될 오늘을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꼼꼼히 챙기는데요.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장비 체크하고 있어요. 마이크 테스트하고 와이어리스랑. 출동 준비 끝! 호기심과 궁금증을 안고 오늘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이동하는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강보경 기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현장 상황을 끊임없이 확인하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상황부터 이전에 있던 기사들도 다 파악을 하고요. 한낮 뜨거운 뙤약볕 아래 10kg이나 되는 ENG 카메라를 들고 현장 구석구석을 담는 진영욱 기자. 힘들진 않은가요? 나와서 다른 환경에서 잘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거나 지루한 생각은 안 들고. 오늘 하루 발에 땀나게 현장을 누빈 촬영 기자들. 이제 일이 다 끝난 걸까요? 저기 멀뚱멀뚱 가만히 앉아있는 이규 기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제 나가는 뉴스 중에서 제가 어떤 걸 놓쳤는지 또 다른 선배들은 어떤 걸 촬영하셨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시간입니다. 기자들로 꽉 찬 편집실. 지금 막 촬영해온 따끈따끈한 영상이 방송용 리포트로 다시 태어납니다. 급하게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 오늘 취재해온 영상 중에서 아무래도 개인정보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위치가 드러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혼잡한 집회, 참담한 사고 현장은 물론 북적이는 맛집과 신나는 축제 현장까지 하루 동안 발생한 이슈들이 촬영 기자의 이름과 함께 세상에 알려집니다. 풀샷을 제일 먼저 찍고 전반적인 내용을 아는 게 각오를 하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성이 안 차는 거죠. 카메라 왔다고 YTN이라고 막 이렇게 촬영 기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패기 넘치는 신입 촬영 기자들이 카메라로 풀어낼 세상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24시간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을 YTN 영상의 미래. 이 5명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을 예고하듯 이달 들어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뿐 아니라 최근 방송에 나와서 막말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말의 전쟁에 묻혀서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사안의 본질이 가려지지 않도록 YTN은 더 세심하게 곳곳을 들여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